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술사 특강 세 번째 시간 동남아시아 미술과 문화의 재발견, 박물관과 식민지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이 제3차, 제3강 3차 시에서는 앞 시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의 관계를 봤다면 이번에는 인도차이나 반도,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지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을 이제 지배했던 프랑스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민지 지배, 인도차이나 반도에 들어온 게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물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거는 특히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이 19세기 중반에 메콩강 탐험대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요. 2년 동안 탐험을 하는데요. 메콩강 탐험대의 유적조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조사들, 탐험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수집이 된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주로 이제 캄보디아가 제일 많은데 이 캄보디아의 잊혀진 고대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근대적 시각으로 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메콩강 탐험대라고 하는 거는 1866년 6월 5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이공 을 출발을 해서 1868년 6월 29일까지 사이공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2년 뒤에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메콩 탐험대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메콩강 탐험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록으로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터 보시는 것은 탐험대에 참여를 했던 유명한 루이 드라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스케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콩강 탐험대가 봤던 19세기에 봤던 크메르 유적의 유물들,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메콩강 탐험대라고 하는 거는 사이공이라고 하는 게 이쪽 지역에 있는데, 메콩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옛날에 월남의 수도였던 데가 사이공이죠. 근데 이제 이 사이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콩강을 타고 이제 올라가면 중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강을 타고 올라간다, 강을 따라서 계속 탐험을 하는 여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1866년부터 1868년까지 이 탐험대의 대장을 지냈던 사람이 에르네스트 두다르드 라레라고 하는데 이 드라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탐험 도중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죽고요. 전체 탐험 인원은 이 사람 대장이었던 이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대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가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렸던 이따 루이 들라포르트 사진을 볼 거예요. 루이 들라포르트, 그 다음에 사진가였던 에밀 그레 같은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뭐 인류 민속학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 를 포함을 해가지고요. 약 조사 인원들이 20명 정도가 같이 탐험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여행 경로는 약 한 9,000km 정도 됐었다 그러고요. 이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콩강을 이렇게 오랫동안 탐험을 해본 사람들은 사실 없는데요. 메콩강의 끝은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메콩강의 끝은 중국의 중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고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메콩강 탐험대는 여기 사이공을 출발을 해가지고요. 앙코르 유적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대를 다 탐험을 하고요.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 있는 데를 이제 거쳐서 라오스 그 당시에 수도였던 비엔티엔이라든지 루앙프라방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요. 중국의 운남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운남성을
되고요. 운남성 일대 대리를 비롯한 운남성 일대를 탐험을 한 다음에 중국 본토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도착을 한 곳은 상하이였어요. 예, 굉장히 남쪽.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상해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상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사이공을 돌아오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녔던 길은 전체가 9,000km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운남부터 시작을 해서 상해까지의 이 길들은 그 서양인으로는 이 프랑스 탐험대가 처음 그 저기를 탐험을 했던 데고요. 요 지역도 역시 운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라오스 일대 요 지역도 프랑스 탐험대가 처음으로 탐험을 했던 데로서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았던 약 5,400km 정도의 구간을 이 사람들이 새롭게 지도에 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지리학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왜 지난번에 지도 같은 거를 봐도요. 그 옛날에 그려진 지도들은 섬의 내부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섬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아는 섬들은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섬은 실제로는 섬이 큰데도 되게 조그맣게 그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내륙부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없었는데 그것들을 탐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렸던 스케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스케치와 이제 노트를 가지고 1885년에 프란시스카니의 그 아까 왜 드라그레라고 하는 원래 대장이 그 중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장이 된 사람이 프란시스 가르니에인데 이 가르니에가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의 그 사파들을 같이 여행을 했었던 루이 드라포르트가 이제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중간에 만났던 한 유적지에서 여기 보이는 요 불상 같은 상이 있잖아요. 여기도 상이 있는데 이 상 앞에서 사람들이 서 있고요. 여기 이제 사람들 보잖아요. 거대한 유적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우연히 코뿔소를 만나는 걸 보는데요. 이 유적들이 사방에 있으면서 밀림 속에 이렇게 흩어진 채로 탑도 보이고 빌딩도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 코뿔소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다니면서 유적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적 자체가 이렇게 워낙 밀림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뒤덮인 상태, 풀로 완전히 뒤덮인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유적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또는 이걸 여기 놔둘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 그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3차시 수업에서 이제 보는 대부분의 그 인도차이나 반도 또 앙코르 유적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스케치로 남긴 루이 들라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이 들라포르트는 1880년에 이제 자기의 여행을 갖다가 voyage 캄보지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은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물론 나온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불어로 된 원본의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책들은 서양에서는 전부 다 PDF로 요즘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볼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책을 한번 들춰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내에는 원본 책은 별로 없습니다. 책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100년 전 된 고서에 가까운 거라서요. 이 사람은 1842년생이에요. 1842년생이니까 여행을 다닐 때가 몇 살 때였냐면 여행이 그 1866년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이를 보면은 뭐 20대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린 나이가 됩니다. 20대도 안 됐나? 1866년이면? 여하튼 1842년생이고요. 언제 죽냐면 1925년에 죽습니다. 여하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 탐험대를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내내 그림을 그리면서요. 이 크메르 미술에 완전히 이제 홈박 빠지게 돼서요. 이 크메르 미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프랑스에 전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돌아와서 10년 뒤에 1878년이 되죠. 1868년에 돌아왔으니까 1866년부터 1868년까지 여행을 했고요. 1878년에 파리에서 박람회를 열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카피해온 여러 가지 크메르 미술품들과 건축물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리 박람회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요. 파리에다가 크메르 미술의 아름다움을 처음 알리게 됐고요. 자기와 이 엑스페디션 탐험대에서 모아온 수집품들을 가지고요. 빨레듀
트로카데로라고 하는 그 트로카데로 궁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트로카데로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트로카데로 성에 있는 트로카데로 성의 그 박물관의 학예사로 취임을 해가지고요. 그 자기 소장품들을 전부 여기다 기증을 하고요. 인도차이나 반도 미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예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을 냈죠. 버야시 옥간보시 말고도 몇 개를 더 냈는데요. 이 사람의 책은 이제 본인이 소집해 오거나 그려온 그림들이 많아서 19세기에 발굴 이전의 그 유적들을 이해하는데 인도차이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래 그 별로 학식이 많은 사람이 탐험을 갔다가 공부를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보고 온 걸 나중에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학식이 있는 글을 많이 썼다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 크메르 미술을 사랑을 해서. 그래서 김해박물관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 사람의 그 작품들, 이 사람이 남긴 스케치라든지, 수채화라든지, 이런 작품들하고 책들, 그 다음에 이제 모아온 유물들, 이런 것들 가지고 특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소장품이나 익스페디션의 소장품들은 이 트로카데로에 원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전부 이 뮤지엄들이 국립박물관으로 합쳐지면서 뮤제 김해라고 하는 김해박물관, 현재 가면 이제 파리에 가면 김해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뮤제 김해로 이 유물들이 다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소장품들은 모두 다 뮤제 김해 소장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방문해서 크메르 미술에 빠지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유적이 바로 그 현재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 지역에 있는 시엠립 근처에 있는 앙코르와트 유적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 자기의 책의 표지도 금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역시 그 크메르 건축물을 자기의 책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크메르 유적 중에서도 이 앙코르왓이라고 하는 유적은 사실 이 프랑스 학자들이 제일 처음 갔던 유적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 유럽 사람들 중에서 이 앙코르왓 유적을 방문했던 사람은 1586년에 포르투갈인이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유적을 처음 봤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866년에 탐험을 가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좀 빠른 1860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탐험가인 앙리 무어라는 사람이 이 앙코르왓 유적을 발굴을 하고 조사를 했었던 기록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사 기록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앙리 무어가 1860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860년에 갔을 때는 앙코르왓은 그래도 좀 정비가 되고 있었고요. 그 앙코르왓 주변 지역들은 거의 돼 있지 않아서 앙코르왓은 하나의 앙코르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앙코르 톰을 비롯해서 앙코르왓도 있고요. 프레아칸이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거든요. 도시 안에 여러 개의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중에서 앙코르왓을 제외한 다른 신전들은 거의 다 폐허 상태로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폐허에 있는 상들을 돌아올 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 책에도요. 신전에 있는 상들을 사이공으로 보내는 사이공에서 시엠리까지는 메콩강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강을 타고 역시 그 석상들을 갖다가 크메르의 석상들을 사이공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현지 인분들을 고용을 해서 했었는데 그 장면들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루이 들라 포르트가 남긴 두 장의 수채화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석판화 같은 거로 바뀌어서 책의 사파로 들어간 것들도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코끼리들을 그린 코끼리 테라스, 앙코르 톰의 코끼리 테라스를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앙코르와트를 그린 거죠. 이게 이제 앙코르와트를 그린 거라서요.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두 유적을 이제 그려놓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수채화로 그려놔서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그림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보고 있는 이 앙코르와트와 그다음에 이제 앙코르톰 유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1992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들이 봤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19세기에 봤던 이 유적의 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는 좀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바뀐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원래 상태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19세기에서 20세기, 특히 20세기 초반에 이제 이 프랑스 학자들이 들어가서 여기들을 갖다 유적 복원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0여 년 이상 복원들을 지금까지 90년대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이 당시,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급하게 복원을 한다고 시멘트를 사용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 시멘트를 사용해서 복원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에서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일제시대 때 이제 시멘트를 사용해서 복원을 했었던 것들이 문제가 생겼던 거 마찬가지로 앙코르 지역에서도 20세기 중반, 초반 중반에 이제 이 프랑스 학자들이 이제 시멘트를 이용해서 복원을 했던 것들이 현재 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하튼 앙코르 지역의 유적 복원 사업에서는 이 프랑스 학술원 중에서 극동학술원이라고 하는 에콜 프랑세스 덱스트렘 오리엔트라고 하는 EFEO라고 부르는 약자 EFEO인데 예, 프랑스 극동학원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각종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그다음에 보존 복원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앙코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원들 같이 이제 유적 범위 내에 지정이 된 사원들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유적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재작년인가부터 들어가서 앙코르 지역의 작은 사원 하나를 발굴 및 보존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루이 드 라포르트의 이제 수채화 장면인데요. 거대하게 무너진 사원에 스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석상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문둥이 왕이라고 부르는 자야바르만 7세의 좌상 같은 것들도 이제 있는데요. 이건 현재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원래 유적의 상태죠, 이거는. 루이 드 라포르트의 책에 보면은요, 그 사파가 100여 장 이상이 이제 현재 남아 있어서 당시에 좀 이국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사원의 상태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원에서 뛰노는 아까는 왜 코뿔소를 봤는데 여기는 호랑이가 뛰노는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원 전체가 다 나무 뿌리로 뒤덮여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역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루이 드 라포르트의 책 중에서 바연사원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연사원은 나중에 이제 앙코르 미술을 배우게 되면 크메르 미술을 대표하는 이 미소를 가진 상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뭐 꼭대기에는 거의 다 수풀처럼 이게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 나무 뿌리가 아주 여러 곳에 있으면서 자라고 있는 것들, 밀림 속에 있는 유적으로 이렇게 잘 멋있게 낭만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심한 유적의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나무가 위로 자라나면서 지금 이렇게 원래는 테라스가 있어야 되는데 테라스 사이에 이제 돌로 된 조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자라나면서 이것들을 갖다 뒤틀어 가지고 조각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나무의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다 돌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파고들어서 이제 있는데요. 실제로 캄보디아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가 위에서 자라면서 유적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무거워져서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가 지금 뿌리로 내려오면서 얘들을 잡고 있어서요. 나무를 죽이면 이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유적과 나무를 같이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가, 보존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문제가 돼서요. 성장 억제제 같은 것들을 놓으면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상당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유적이 파괴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하튼 뭐 파괴된 유적은 맞죠. 밀림 속에서 파괴된 유적이고요. 여기 자라는 나무들은 스펑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이 나무들은 지금도 이 앙코르 지역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갖다가 복원하거나 할 때, 뭐, 이거는 뭐, 앙코르 지역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지역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나무의 문제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이 루이 드 라포르트는 가는 곳마다 이제 현지인들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라오스 지역의 그 현지인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진 편이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벗고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옷도리를 거의 입고 살지 않죠. 여자건 남자건 다 옷도리를 입지 않고 아래만 이제 걸치고 사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야만인 또는 이렇게 미개인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인종차별적 시각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라오스 비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라오에 있는 버마족 사람들, 지금 미얀마가 버마족의 나라죠. 그래서 그 라오스 고산지대에 있는 버마족의 이제 옷을 그렸는데 이 고산족의 이 장신구 이런 것들은요, 사실 라오스의 고산지대뿐만 아니라 베트남 산간지대나 운남 쪽에서도 이런 그 화려한 장식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 장신구라든지 수집해온 장신구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뭐 복식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뭐 기본적으로는 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이 갔던 이제 그 자기네 동료들을 그리는 모습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현지인들을 보는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와서 이 유적지라고 하는 무너져가는 유적지라고 하는 데에서 자기네들이 이 유적들을 갖다가 문명인으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유물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옮겨가서요. 지금도 뮤제 김해에 가보시면 뮤제 김해가 김해박물관인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김해박물관에 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사파죠. 이 사람의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의 책에 보면요. 지금 유적지에서 이 유물을 갖다 꺼내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그 길을 내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프레아칸에서 유물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뗏목에다가 이렇게 싣고 내려오는 이렇게 급류를 지나서 이렇게 뗏목에 유물을 싣고 여기 보면 석상 보이죠? 프레아칸에서 석상을 가져와서요. 이거를 이제 강을 타고 계속 내려가서 사이공까지 갖고 가고 사이공에서 다시 배를 타고 파리까지 옮겨가서 파리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 유적을 운반하던 장면의 에로점에 대한 기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반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책 사파로 여러 곳에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역시 이제 상을 갖다가 여기 서 있는 게 상이거든요. 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석상을 갖다가 이제 운반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뭐 뗏목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들고서 움직이기도 하는 등 이 물에 반쯤 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 고용해가지고 이것을 옮겨왔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옮겨온 것들의 유물들은 일부는 아직도 이제 뭐 저쪽에 여기 시엠리입에서 지나서 푸놈펜이 수도잖아요. 푸놈펜 쪽에 와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일부의 경우에는 파리로 건너간 것들도 있고 중간에 사라진 것들도 있고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긴 합니다. 여하튼 남아있는 유물들은 푸놈펜 박물관하고 김해 박물관에 대체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앙코르톰으로 들어가는 문의 모습을 갖다 이제 스케치를 해 놓은 건데요. 그냥 스케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스케치,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림인데요. 요 스케치는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요런 형태의 앙코르톰의 문 같은 형태들을 이제 파리 박람회를 할 때 재현을 합니다. 어떻게 재현을 하냐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플라스틱 모델, 석고를 쓰는 거예요. 플라스틱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석고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4분의 1인가 뭐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이 모델 10분의 1인가 해서 아주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박람회를 할 때 소개를 해서요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 전시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카데로 궁에 그걸 갖다가 설치 전시를 또 해놨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기한이 되는 그 모델을 만들기 전에 기한이 되는 스케치를 보셨고요.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그 트로카데로 궁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모델, 이게 아까 그 그림을 보고 이런 플라스틱 모델을 만들어서 석고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가짜죠.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복제품을 당시에 그 박람회 하던 당시에 촬영을 해 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작업을 했던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루이 들라포르트가 일단 중심이 돼서 많이 했고요. 이 플라스틱 모델 복제품을 그 석고로 복제품을 뜨는 행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기도 했지만 나중엔 1920년대에는 프놈펜에서 공방을 두고요. 그 유물들을 직접 다 그대로 1대1로 그 복제를 하는 작업들을 일부러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은 모두 다 그 당시 19세기 말에 그 파리에서 열렸던 박람회에 출품이 됐던 인도차이나 반도의 미술품들의 복제품 전시, 물론 진품 좀 있었지만 복제품 전시 장면인데요. 이게 사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석상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전시를 하면서 관중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 미술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서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유물들이 대부분 다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돼서 수집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트로카데로 궁에서 이제 계속 이것들을 수집을 하다가 나중에 루이 들라포르트가 사망한 이후에는 김해박물관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그 1920년대에 푸놈펜에 설립되었던 그 크메르 아트 를 복제하는 공방의 모습입니다.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그 현지에서 이제 발견된 물건들을 갖다가 국립박물관 근처에서 이제 모아놓은 수집품들을 한 조금 사이즈를 작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로 다르게 만드는 복제품을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시행이 됐었고요. 1920년대 사진이에요. 그 공방 사진이고요. 루이 들라포르트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 뮤제 기메라고 하는, 여기 기메라고 써 있죠. 뮤제 기메로 이제 그 유물들이 대부분 다 옮겨지게 됩니다. 이 뮤제 기메는 처음 창건된 것이 1879년이고요. 창건은 파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리옹에서 이루어집니다. 창건자의 이름이 에밀 에티enne 기메이기 때문에 기메 뮤제 기메 박물관이 되는 거고요. 에밀 에티enne 기메가 처음에 1879년 리옹에서 만든 이 박물관은 1889년에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그 파리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1889년 이후에 이제 세워진 건물이고요. 이 1889년에 이건된 이 뮤지엄은 동양 미술품을 이제 모으는 곳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일 큰 컬렉션이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온 인도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 뮤지엄 그 동남아시아 미술품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미술품들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한국 미술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간 유물들도 있고, 그래서요 한국 유물도 김해박물관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특별전을 해가지고 한국 미술품들, 김해 소장의 한국 미술품들 특별전하고 그 다음에 도록을 발간한 적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외소장 문화재 재단, 그 이전에는 이제 한국문화재재단 같은 데서 했는데, 외국 소재 그 한국문화재들을 갖다가 그 조사를 할 때 이제 이 김해박물관 소장품들이 조사돼서 한국어로도 김해박물관 소장 한국 유물들은 이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파리 박람회에서 만들어졌던 거대한 석고 모형은 지금도 그 김해박물관에
그 동남아실의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석고 모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세워진 이 석상들은요, 전부 원진품들인데, 파리에서가, 아니, 예, 앙코르 지역에서 또는 이제 앙코르뿐만 아니라 뭐 사이공 일대라든지 뭐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에서 수집을 한 유물들이 이제 다 서 있는데요. 이 파리 박물관, 김해 박물관에 이렇게 오픈된 전시들을 보시면 아까 그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 뭐 이런 박물관들의 분위기하고 물론 공간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전시 방식에 약간 공통성을 보여줍니다. 오픈 전시를 하니까 이 상들 다 그냥 노출 오픈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전시는 계속 꾸준히 바뀌고 있어서요. 요 상징적인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좀 치워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파리 김해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앙코르 지역의 유적들은 상당히 아름답고 독특하고 특별한 것들을 좀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아쉽게도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유적이 원래 상태에서 머리만 떼어 온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 유적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러 이제 파괴가 된 경우도 종종 많아서요. 이 19세기에는 이것들을 좀 많이 갖고 왔지만 20세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1910년 이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요. 현지 유적들에서 유적을 파괴해서 유물을 갖다가 반출하는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금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유물의 불법 반출은 왜냐하면 밀림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법 반출이 20세기 중반 지나서 20세기 한 198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프랑스 그 메콩강 탐험대의 그 탐험 결과가 여러 군데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성과가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동남아를 이제 동남아에서 살고 싶어 하거나 동남아에서 뭔가 일확천금을 벌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지역을 동경하면서 갔었는데 거기에 동경하면서 갔었던 이 프랑스인들의 입장은 이 현지인들의 생활을 중요시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그 바꿔보겠다고 하는 일종의 낭만적인 오리엔탈리즘을 갖고 이제 그 동남아 지역을 바라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민지의 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지배 지역에 가서 자기가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거지 현지의 문화를 갖다가 진짜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그 동화가 돼서 살고 싶어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하튼 뭐 아까 프랑스 탐험대의 경우에는 대장을 맡았던 사람이 현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서 그 부대장 하던 사람이 대장이 됐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낭만과 꿈을 갖고 이제 이 지역으로 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 겪어내는 일들은 여러 가지 그 뭐 모순되고 기이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서의 경험들을 가지고 쓴 글이나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쓰여졌고 그것들이 또 널리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19세기에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그 쓰였던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에세이 같은 그 동남아 식민지에서의 경험을 갖다 썼던 글들은 뭐 100여 편 넘을 수도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프랑스 문학가들 중에서 동남아 경험을 팔아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다음에 보시게 될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앙드레 말로는 별로 잘생겼다고 저는 볼 수가 없고 좀 약간 야비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1901년에 태어나서 그래서 1976년까지 살았고요. 1970년대에는 이 앙드레 말로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앙드레 말로는 문학가나 지성가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쓴 책들도 굉장히 유명한 게 많고 그래요. 뭐 인간의 지상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학 활동을 앙드레 말로의 책도 워낙 유명한 게 많은데요. 이 사람은 이제 1923년
1923년 그 사람 22살 때 자신의 부인과 함께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이 사람이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세기에 이제 그 앙코르 유적을 발굴했었던 아까 그 한 고고학자의 얘기를 이제 듣고 그런 자기도 이제 그런 유적을 하나 발굴을 해서 아름다운 유물을 찾아서 돈을 벌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살공을 거쳐서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1920년에 국립 프놈펜 박물관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현재 있는 유적을 프랑스로 반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법적으로 식민지 정부가 유물 반출을 금지를 1920년대에 들어오면 완전히 강하게 시키는데 23년에 왔으니까 사실 유물 반출이 금지된 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와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밀림에 들어가서 앙코르 근처에 있는 사원 하나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본 천사같이 아름다운 조각상 4점을 부조 4점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기보다 훔쳐서 그거를 갖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귀국편을 타려고 했는데 거기서 도굴꾼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0대에 이 사람은 도굴꾼으로 프랑스 식민정부에 잡혀가지고요. 4개의 상들은 다시 유적지로 돌려보내지고 이 사람은 좀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지만 결국 돈을 벌지 못하고 범죄자가 된 케이스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서 1923년에 이제 그러고 24년에 이제 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1930년에 자신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겪었던 또는 진짜 했던 도굴 행위를 바탕으로 소설을 하나 쓰는데 그 소설이 유명한 왕도로 가는 길이에요. 이 왕도로 가는 길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한 2번 나왔고요. 최근에는 2015년에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앙드레 말로 그 다음에 로얄웨이 영어로는 로얄웨이라고 돼 있고요. 이 사람 원래 프랑스라니까 프랑스어로 글을 썼죠. 프랑스어 제목은 라부아 로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칼을 들고 상을 갖다가 쪼개는 사람을 미국어 표지판에는 이제 썼는데요. 이 사람이 훔쳤던 이 사람이 훔쳐서 더 유명해졌다고 알려져 있는 천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압사라 또는 데바타라고 부르는 상인데요. 어느 사원에서 훔쳤냐면 반티아이스레이라고 하는 12세기의 사원에서 도굴을 했었습니다. 도굴을 하고 했던 경력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잘 팔려서 유명세를 얻었고 그 다음에 결국 1970년대에는 말년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알려지면서 프랑스 문화부 장관까지 지낼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앙드레 말로를 보면 항상 앙드레 말로 얘기가 나오면 이 캄보디아의 유적이라고 하는 거는 앙드레 말로 같은 사람들이 20대에 와가지고서는 막 해쳤던 유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데요. 이 본인이 프랑스인으로서 가졌던 지성인으로서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현지 피식민지의 유적을 갖다가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유물 찬탈과 본인의 시각으로만 현지의 유적을 바라보는 제국주의적 시장에서 유물을 파괴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1970년대에 문화부 장관을 지내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이 됐고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크메르 시대의 미술과 앙코르 유적에 대해서 좀 더 배우면 반티아이 스레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긴 하겠지만요. 이 사원은 이제 3개의 사원이 연결되어 있는 사원이고요. 요 사원 들어가는 문 양쪽 옆에 문지기처럼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데바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데바타 또는 여신 또는 압사라 이런 말을 천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여신상들을 이 부조가 지금 보다시피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세 조각을 띄는 거예요. 여기 조각을 갖다 통째로 내가면 되니까 이 상이 여기 있는 상들을 갖다 떼서 반출을 4점을 했었는데 이런 상을 4점을 했는데 이 4점을 반출하다가 배를 타기 직전에 식민지 정부 경찰에 잡혀서 유목이 회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복원이 돼서 반티 아이스레이에 다 남아 있습니다. 반티 아이스레이는 12세기 정도의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누가 창건을 했는지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일단 뭐 12세기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그 앙코르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사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 박공 부분들을 비롯해서 윗부분, 여기도 박공 부분 이런 데에도 전부 다 조각이 있어서요. 아주 화려한 그 조각들이 잔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힌두교 사원이에요. 이제 반티 아이스레이의 그 사원 도굴 그 사건 이후에 이 유적에서 이제 유물을 도굴하는 행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금지가 되기는 했지만요. 알려지지 않는 유적들에서는 계속 그 유물의 반출이 이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에 이제 그 식민지 정부는 그 캄보디아 내에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을 만들었죠. National Museum of Cambodia라고 하는 거를 그 푸놈펜에 이제 만들어서요. 중요한 유물들은 이제 푸놈펜에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네, 전통 건축 양식을 따라서 가운데 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방에 회랑처럼 돌아가면서 이 회랑들이 전부 석상들을 늘어놓은 상들이 되는데요. 이 프놈펜 박물관의 경우에는요. 내부에서는 중정 부분에서 사진 찍어도 되지만 실내 전시장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진 이제 불가능, 지금도 아마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상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쭉 늘어놓는 방식으로 전시가 돼 있어서요. 아까 보셨던 뭐 김해박물관에 이렇게 대를 하나 놓고 조각상에 받침대를 하나 놓고 위에다 상 올려놓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전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유적지, 일부 그 뭐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에는 뭐 이렇게 아까 인도네시아 박물관에서 봤던 것처럼 전시장 안에 가득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형태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푸놈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는 지금 이렇게 상들을 전시를 해가지고 놔두고 있는데요. 좀 많이 위험하죠. 애들이 뛰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덜컹덜컹하고 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언제나 오픈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캡션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잘 돼 있는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외국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 조명을 잘 주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 정말 멋있는 상들로 보이는 우수한 작품들이 엄청 많은데, 예, 박물관의 그 전시 상태는 굉장히 열악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캄보디아는 정말 그 캄보디아와 라오스 두 나라는 그 아세안 그 10개국 중에서도 좀 못 사는 나라들에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공공기관, 특히 공공문화기관에 대해서 이제 도와줄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일단 도울 생각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박물관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정직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냥 도난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의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앙코르 유적은 대부분의 유적들에 나오는 아까 팔이 많은 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힌두교 상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신상들의 경우에는 불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상들을 대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힌두상들을 대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만들어진 불상들의 경우에 시대가 굉장히 늦은 시기의 불상들의 경우에는 뭐 태국식이라든지 아니면 미얀마식의 영향을 받은 불상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지금 보기에도 이런 것들이 다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날씨와 보존 상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보존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후대 상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전시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꽉 모아놓고 이렇게 한 군데 단에다가 다 그
만신전처럼 모아놓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캄보디아에 있었던 중요한 단독상들이나 뭐 이런 수집품들은 이미 프랑스로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프랑스에서는 김해박물관 이외에도 뭐 몇 개의 박물관들에 이 인도차이나 반도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유물들은 사실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쪽으로 유출이 되거나 또는 이제 또 태국 쪽으로 유출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요. 이게 유물의 유출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 유적 보호라든지 박물관의 리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좀 멀고 먼 길을 걸어가야 좀 더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라오스어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태국어랑도 다르고 베트남어랑도 다른 캄보디아 말이 따로 있는데요. 크메르 시대부터 써왔던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캄보디아에 들어가 사업을 해도 제일 문제가 크메르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크메르어가 발음이 워낙 어려워서 한국어 표기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캄보디아어를 가르치는 나라도 하나도 없어서 이 여러 가지 좀 전통 문화 연구에 이게 캄보디아 문화 연구에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초기의 연구들은 전부 다 프랑스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불어를 봐야지 이 앙코르 유적들의 연구라든지 뭐 지금도 발굴 보고서 계속 불어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애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로 된 문헌들을 봐야지 앙코르 유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 연구하기 좀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 13세기에 앙코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차이나 반도 대부분을 이 나라가 지배했고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유적이 대부분 특히 세계유산의 대부분은 다 이 앙코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앙코르 시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고 심도 깊게 알아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 반도의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유물을 수집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동남아시아의 전통 미술이라고 발굴하고 복원하고 연구를 해왔던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 정도까지의 상황을 봤고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박물관들 몇 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박물관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실에 동남아시아 박물관을 이해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문제점들에 대한 최근 논문들 2편을 올려놓을 예정이니 그것도 이제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박물관 관련한 논문들은 나중에 이제 각국 얘기를 할 때 조금씩 또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부지런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강의 3차 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